저는 추도사가 아니라 지난 가을 저 앞에 있는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을 개관함으로써 요역공사가 14년 만에 완공되었음을 노무현 대통령님께 보고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4년 전 이날 부여 시골집에서 잡초를 뽑다가 서고 소식을 접하고 방송을 통해서 유서에 남긴 글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화장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놓으라는 구절을 대하면서 이때 아마도 노무현 대통령은 속으로 유홍준 청장에게 부탁해서라고 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 즉시 저는 봉화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권양숙 여사님과 문재인 장례위원장을 만나서 이 일을 제가 맡겠다고 자원을 하고 작은 비석 건립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우리 시대 최고 가는 문화예술인으로 구성했습니다. 건축가 고 정계용, 승효상, 조경설계가 정영선, 역사학자 안병호, 화가 이목상, 시인 황지우, 그리고 김경수 비서관이 실무를 맡았습니다. 따로 마련된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얼마가 들든 경비를 어디서 조달하든 관계없이 우리는 우리 시대 문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부끄럼 없는 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옛말에 후대 사람이 오늘을 보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옛날을 보는 것과 똑같다는 말을 머리에 새기면서 후대인들이 여기 찾아올 것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그리하여 김부식이 삼국시대기에서 말한 거미불로 화이불지 8글자, 검소하지만 누추해 보이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묘역의 기본 미학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통에 기초한 현대 묘역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마하트마 간디, 호치민, 발터 베냐민 등 세계 유명 묘역 30곳을 검토하였고 삼국 고려 조선시대 왕릉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린 것은 고구려 시대 고인돌의 근거에서 본문을 너럭바위로 새기고 무덤 위에는 지관 스님이 꾸밈없는 글씨체로 쓴 대통령 노무현 6글자만 새겼습니다. 무덤 안에는 납골람과 지석 그리고 참여정부 5년의 기록이 담긴 CD를 봉안하였습니다. 그 안에는 참여정부의 철학도 담았습니다. 제가 문화재청장으로 부임되고 얼마 안 되어 노 대통령은 어느 날 저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화재청장도 참여정부의 국정 기본 방향은 알아야 한다면서, 첫째는 정경유착 뿌리 뽑는다. 나는 기업인 돈도 안 받고 세무사찰도 안 하겠다. 둘째는 영원한 갈등 해소다. 셋째는 지방국권으로 지방에 힘을 주르겠다. 그러면서 저에게 은퇴하면 지방에 가서 좋은 책을 써서 명작의 고향을 만들라면서 가능하면 어느 외땅성 가서 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섬으로 귀향은 못 가겠어서 부여로 와서 문화유산을 안내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넷째는 특권과 반칙을 뿌리 꽂기 위해서 권력기관 힘을 빼는 건데 이게 제일 어렵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가 권력기관입니까? 라고 물으니 검찰청, 경찰청, 국정원, 국세청, 한마디로 그러시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전화 왔는데 기분 나쁘면 다 권력기관이다 그러셨습니다. 납골함은 우리 시대 최고 가는 도예가인 박영숙의 백자함에
조각가 안규철의 연꽃 모양의 석함으로 만들고 CD 보관함은 원로 도예가 김희경의 백자함, 지석은 유명한 보령 오석에 새겼습니다. 이 모두가 기증받은 것이었습니다. 시공은 인간문화재 후보인 윤태중 석공이 했습니다. 50m의 코르텐강 강판으로 곡장을 설치한 것은 왕릉에 준하는 존엄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묘역은 전국 도로망의 이미지를 팔도로 구획하고 그 사이에 종묘 월대처럼 박석으로 장식했습니다. 박석은 고창, 해남, 부여, 울산 등 전국 팔도에서 가져오고 경복궁, 광화문 앞 월대를 장식했던 박석 상지인 강화도 박석과 황해도 해주 박석까지 실어왔습니다. 이 모두가 지자체 단체장과 석재상으로부터 기증받은 것이었습니다. 문화재청이 권력기관이라 강제한 것이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 묘역에 쓴다고 하니까 모두가 자진해서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추모 기간에 전국 곳곳의 담벼락과 아스팔트 위를 장식했던 노란 리본의 추도문을 박석에 새기는 것으로 아주 작은 비석을 대신하기로 하였습니다. 박석에 추도사를 새긴 분은 이름과 함께 성금을 내준 것으로 묘역 공사에 든 모든 비용을 충당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안토니오 가우디 사후 입장료로 계속 완공해 가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묘역은 박석의 추도사를 헌정한 국민 성금으로 이루어졌다는 또 다른 전설적인 기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궁할 때 쓰려고 아직 팔지 않은 박석이 4,000장 남아 있습니다. 작은 비석 건립위원회는 이렇게 임무를 끝냈지만 묘역 공사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주변 녹지와 공원 그리고 대통령 기념관을 위하여 봉화마을 공간조성위원회로 확대해서 계속 일했습니다. 이때 문재인 대통령도 위원으로 제 밑에서 일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연생태 공원부터 주변에 식재된 나무들, 봉화마을의 정비사업, 여민관을 비롯한 부속 건물 건립 모두가 지난 10년간 끊임없이 정성스럽게 계획되고 검토되고 시공되어 오늘의 노무현 대통령 묘역이 조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가 승효상이 설계한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이 완공되어 유품과 영상 자료로 노 대통령의 삶과 위협을 기리는 공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기념관 준공과 함께 작년 가을 봉화마을 공간조성위원회가 해체되었습니다. 저는 이 묘역 공사에 우리나라에서 최고 가는 전문가들이 수없이 봉화마을을 내려와 논의했던 그 헌신적인 봉사와 예술가들의 흔쾌한 기증 그리고 국민 성금으로 이루어졌음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께 보고드리는 것이 그분들이 노고에 갚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참여정부에서 4년간 문화재청장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사후 14년간을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지내고 이제 비로소 18년 만에 청장에서 해임된 기분을 갖고 있습니다. 묘역 조성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어록을 새기는 일이었습니다. 글씨는 노 대통령의 학교 선배이기도 한 신용복 선생에게 위촉해 놓았지만 어떤 구절을 새길까 고민하고 대통령의 저서를 모두 찾아 읽다가 노무현 대통령에서 국민들에게 한없이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 글을 새겼습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촛불혁명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지금 우리는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을 새기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산구가 열고 사단법인 인문연구원 동고성이 이끄는 영사들의 인문잔치 2023년 광산아카데미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께 품격 있는 인문강좌를 드리고자 광산구와 동고성에서는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오늘 교수님의 뜻깊은 강의를 통해 소중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5.18 민주혁명을 생각하는 주간입니다. 청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일어서셔서 묵념을 하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5.18 광주민주항쟁 명령들을 위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또 묵념. 바로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럼 오늘 강연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가벼운 미소로 사진을 찍을 때는 구호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관찰하면 여러분께서는 아카데미하고 기쁜 미소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연습 없이 한 판에 끝내겠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보다 손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죠? 사랑에는 더 좋겠습니다. 광산! 근데 영상이, 동영상이 준비가 좀 덜 되셨죠? 한 번만 더 해주랍니다. 정말 기쁜 미소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광산!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 소개를 위해 병규 부총장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우리 부총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 자리에서 뵈니까 좋죠? 근데 사실은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여기서 공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자주 옵니다. 우리 광산문화예술회관 자주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일을 하면서 늘 앞을 보고도 일을 하지만 또 지나온 일들을 또 우리가 이제 복기를 하잖아요. 복기를 하는데 우리 광산을 빛나게 하는 사람 또는 일이 뭘까 이런 걸 생각을 해봤어요. 그 첫 번째가 뭘까요? 우리 광산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나 일, 그 첫 번째 일이 누가 그랬어요? 42만 명 중에 한 명 나왔습니다. 한 표. 네. 우리 광산 시민이죠. 시민이 우리 구를 빛나게 이제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몇 가지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뺄 수 없는 게 우리 광산 아카데미인 것 같아요. 맞죠? 아무튼 이런 좋은 강좌를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오늘은 벌써 지금 4강인데요. 4강 벌써 언제 그렇게 돼버렸는지 모르겠어요. 4강인데 들어오시면서 어떤 분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는 첫 번째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해서 들어오는 걸 이제 봤는데 아무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제가 강사 소개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 잘하시는 저도 죄송합니다만 최근에 책을 안 읽었는데 예전에는 우리 용준 이제 선생님 책을 저도 열심히 봤는데 아무튼 여기 계신 분이라면 아마 다들 한 번쯤 봤을 법한 그런 이제 명략들을 많이 이제 써주셨죠. 우리 용준 교수님 모시고
명강의를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병규 구청장님 강사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감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유홍길 교수님의 한류와 한국문화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와 함께 큰 박수로 우리 교수님을 힘차게 모시겠습니다. 네, 지금 꺼있는 거죠? 네. 주제가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이야기해달라고 해서 우리 문화유산과 역사 이야기를 그냥 한번 검토를 해보는 시간으로 가질까 합니다. 이 지도는 1744년에 프랑스에서 만든 지도인데 25년 전에 파리에 갔다가 사가지고 지금도 제 연구실에 잘 갖고 있는데 이것만 보면 제가 기분 좋은 게 한반도를 저렇게 크게 그려줘가지고 이거 보면 막 뭐 부자가 된 것 같은 그런 거가 있어요. 한국인의 마음속에 은연중에 있는 거가 영토가 좁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강요되듯이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트 에이시아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교수팀이 만든 그 책에 라이샤워가 쓴 첫 문장입니다. 한국은 중국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럽의 보통 나라와 비슷한 크기다. 한반도를 지도에서 가위로 오려가지고 유럽에다 던져놓으면 독일, 프랑스, 스페인이 우크라이나가 1.5배 정도 되고 그리스하고 이탈리아는 비슷하고 나머지는 다 우리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약간 좁지만 인구는 약간 더 많다. 어떤 이는 한국이 미국의 미네소타주 정도라고 왜소함을 강조하지만 한국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를 합친 면적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코리아는 절대 작은 나라가 아니다. 이게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야기해왔던 것을 항상 세계에서 최고 되는 것, 최대 되는 것하고 비교하면서 쓸데없는 열등의식을 가졌던 것을 이제는 홀가분히 벗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를 봐도 우리는 구석기 시대부터 많은 유적지를 갖고 있어요. 전국에 120군데의 구석기 시대 유적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경기도 연천 전곡리에 있는 구석기 시대 유적지입니다. 한탄강이 이와 같이 머리핀처럼 돌아가는 여기에 추가령 지구대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물결이 도는 아주 살기 좋은 자리에 35만 년 전에서 5만 년 전에 살던 사람들의 유적지가 있었고 여기에서 발견된 이 주먹도끼 저것은 세계 고고학 지도를 바꿔놨어요. 구석기 시대 뗀석기가 여러 가지 있는 중에 이렇게 생긴 주먹도끼는 핸드엑스는 아슐리안 핸드엑스라고 해가지고 그 시대 어떤 뗀석기보다도 기능이 날카로우면서도 다용도로 쓰여서 구석기 시대 맥가이버 칼이라고까지 칭송이 되는데 모비우스 학설에 의하면 저것은 유럽에서부터 이란까지만 있고 동남아시아와 이스트 에이시아는 찌개 전통으로 있다라고 해가지고 은근히 백인 우월주의를 그 학설 속에 담았어요. 그랬는데 그 애슐리안 핸드엑스가 전곡리에서 나와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학설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 유적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1978년 당시 동두천에 근무하고 있는 미군 하사 그렉 보엔이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인디아나 대학의 고고학과를 다니다 학비를 벌려고 군에 입대해서 기상관측 하사로 있다가
책에다가 쓰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만은 PX에서 노래하는 여가수하고 연애를 하면서 여기를 데이트를 하다가 코펠에다가 커피를 한 잔 끓이기 위해서 애인한테 불쏘시개 자기 해서 돌멩이 주워오라고 했더니 저 돌멩이를 주워온 거였어요. 근데 이분이 참 똑똑해서 그걸 자기가 판단한 게 아니라 이걸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애슐리안 핸드엑스 최고 권위자인 프랑스의 보르드 교수에게 보냅니다. 보내니까 그분이 내가 당장 가고 싶은 흥미로운 유적지인 것 같은데 스케줄상 못 가니 세계 고고학대에서 만난 서울대 김월용 교수에게 신고하라고 그래서 79년 4월 김월용 교수가 와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그때부터 10년 동안 여기를 발굴해가지고 4,500점의 유물을 획득하고 그리고 세계 고고학회가 애슐리안 핸드엑스가 연천 전곡리에 나온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고고학 지도에 광주나 서울 안 나오고 전곡리가 나옵니다. 이런 유적지를 이렇게 놓고 살고 있는데 제가 문화재 청장을 하리라고는 1초도 생각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문화재 청에서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냐고 글을 쓴 게 있다가 제가 청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계적인 건축가들을 동원할 수 있는 국제 컴피티션을 열어가지고 결국은 뭐라고 하는 프랑스 여류 건축가가 350점 중에서 당첨됐는데 그 건축은 선사시대로 떠나는 은빛 타임캡슐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렸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그 선사시대 건축 기념관을 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구석기 시대 유적지에는 구석기 시계 건물이 있어야 맞을 것 같지만은 역으로 나갔을 적에 오히려 그거가 크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잘 볼 수 있죠. 이것을 중고할 때 제가 우리 문화재청 직원에게 그 그레포엔 하사 어디 있는지 좀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이 한국인들이 한국을 위해서 애쓴 외국인에 대해서 왜 그렇게 불친절한 겁니까? 더 해야죠. 그랬더니 또 찾았어. 하여튼 공무원들의 실력이라고 하는 게 하여튼 그분이 30년 만에 29년 만에 눈물을 흘리면서 왔는데 그 여가수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안심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실 적에 유품을 전부 여기다 기증하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광주에도 많은 문화유적지가 있고 더군다나 신창리에 있는 선사유적지 원삼국 시대 유적지 같은 것은 굉장한 것인데 거기에 저와 같은 건물과 이러한 스토리텔링을 갖고 있었을 적에 사람들하고 친해지는 겁니다. 연천 전곡리 유적지에는 5월 5일 어린이날 주간에는 20만 명이 모이는 선사시대 축제가 열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유산의 가치를 올리는 것은 우리들의 일이지 그것이 옛날에 있었던 유적 그 자체만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만년 전부터 신석기 시대가 시작될 때 우리 한반도에는 6,000년 전부터 신석기 시대가 빗살무늬 토기라고 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빗살무늬 토기가 결국은 한반도의 삶이 여러 가지 덧띠무늬도 있다가 이거는 제주도 고살리 유적지고 양양 오살리에 있고 부산 영도 영선동에서 나온 거고 동삼동에서 나오고 서울 암사동에서 나온 거고 전국에 이렇게 퍼져 있는데 이 신석기 시대라고 하는 데는 이제 농경과 가축과 그 다음에 정착 생활을 해서 옷을 입으며 가장 중요한 것이 토기를 만들어서 썼다고 하는 것이 인류 문명에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이제는
잉여 작물을 담을 저작물을 갖고 있는 거고 저거를 통해서 조리도 해서 뜨뜻하게 먹을 수 있으면서 수명도 높아졌죠. 근데 인간이 얼마나 똑똑한지 동족 간의 짝짓기를 하면 후손의 기형아를 낳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나 몰라요. 그래서 친족 간의 결혼을 안 하고 저쪽 촌수가 먼데 하고 결혼을 하니까 생활 문화가 같이 통용이 됩니다. 그 문화는 계속해서 서로 전파가 돼가지고 세계 신석기 토기는 몇 가닥의 그 줄기를 갖고 있어요. 유럽식이 있고 스칸디나비아식이 있고 이란식, 인도식, 중국은 앙소문화, 용산문화 있듯이 우리 빗살무늬 토기는 알타이, 스키타이에서 몽고 지나서 한반도 지나 규슈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한반도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면서 우리들의 뿌리가 되는 거죠. 근데 저 신석기 토끼 저거를 그릇을 만들면 만들었지 왜 문양을 넣냐 하는 거가 이제 이때부터 문화사적인 미술사적인 사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름다우라고 합니다. 아름다우면 아름다웠지 여러 방법 중에서 왜 빗살무늬로 되었느냐. 모든 문양은 모티브를 갖고 있습니다. 꽃이 됐던 모란꽃이 됐던 국화꽃이 됐던 사슴뿔이 됐던 근데 저거는 생선 뼈 문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변에 살면서 많이 잡히기를 희망하는 주술적인 그 의미를 갖고 있죠. 근데 공예품은 미와 용으로 구성되는데 미보다 우선되는 것은 용입니다. 쓰임새예요. 저게 있음으로 해서 쓰임새가 훨씬 더 뛰어났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가천의대 아주대 병원장을 했던 피부과 의사 이성락 박사가 70에 정년 퇴임하면서 이게 아무래도 100살 넘어 120까지 살 것 같으니까 다시 시작한다고 명지대 미술사학과 박사과정에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재작년에 졸업을 했는데 이분이 쓴 논문이 피부과 학회와 미술사학계에 신선한 충격을 줬는데 논문 제목이 조선시대 초상화에 나타난 피부병 연구라고 하는 매력적인 그 연구. 조선시대 초상화 1000점을 조사를 했더니 그 중에 280점이 천연두를 앓은 곰보 자국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백납병이 어떻게 됐고 간이 나빠서 간반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했는데 이분이 내 강의를 듣더니 빗살무늬 저게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고 들기 좋았다는 겁니다. 지문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저러한 빗살무늬 토기가 6000년 전에서부터 3500년 전까지 2500년 동안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철학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어떻게 한 가지 양식이 2500년 동안 변하지 않는가? 2500년 후에는 왜 저것이 변했는가? 그 지루한 매너리즘을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인간의 삶에서 생활문화라고 하는 것은 내적 충동이든 외적 자극이든 충동을 받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 강변의 중변에서 살면서 수렵을 주로 하고 일부 농사를 짓다가 2500년 전이 3000 지나고 나서 3500년 전이 되면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때 가서야 이 빗살무늬 토기는 바뀌게 됩니다. 이와 같이 바뀌게 됩니다. 작은 것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있고 문양으로 들어가는 게 구름 문양하고 번개 문양으로 바뀝니다. 농사와 관계되는 걸로 바뀌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문화적 충격이라고 하는 것 아니면 내적인 충동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신석기 시대 때 중요한 유적이 울주 반구대에 있는 안곡합니다. 이게 이 사연댐으로 막힌 태화강 줄기 이 벽면에 여기에 8m 곱하기 4m 이 벽면에
고래를 비롯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 6,000년 전에서 4,000년 전 사이에 그린 것 같습니다. 여기에 살던 사람들이 제의를 지낸 적에 이 자리에 모여서 행사를 하면서 저런 그림을 헌납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다 배우셨던 사항인데 신석기 시대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이즘이 있었어요. 하나는 애니미즘, 물활론이죠. 모든 물체는 영혼을 갖고 있다. 또 하나는 토테미즘, 그들이 숭배하고 있는 신앙의 대상이 있었다. 세 번째는 샤머니즘, 그 영혼과의 대화를 이루어지는 제의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 제의가 이루어질 적에 그들이 많이 잡기를 희망하는 고래라든지 멧돼지나 사슴 같은 것들을, 호랑이를 여기에다가 새기면서 그 예술은 마술이다 하는 거죠. 민속학, 인류학에서 중요한 것은 유사는 유사를 낳는다. 비슷한 행동을 하면 비슷한 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그 원주민들이 지금도 타조를 잡으러 갈 땐 타조춤을 춥니다. 그러는 사이에 타조의 상태를 익히고 사냥해서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그걸로 연결되는 거죠. 저것이 그 댐에 잠겨가지고 대통령 후보마다 가서 내가 해결한다 그러면 여태 해결을 못했는데 그 이유는 저런 상태에서 댐을 만든 게 아니고 댐은 5년 전에 만들었는데 주변에 뭐가 있는가 불교유적이 있지 않나 하고 조사했다가 이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에 3번 11월 달에서 2월 달까지만 저것이 드러나고 나머지 기간은 거기 물이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댐을 없애야 되는데 그 댐은 울산의 시민들과 공업용수로 쓰고 있는데 그 댐을 또 어떻게 헐어 없앱니까? 아주 그 어려운 문제가 여태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 미술사 하는 사람들은 순진해서 저기에 있는 고래들이 상징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희망사항이죠. 고래 하나 잡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생물학 하는 사람들, 고생물 하는 사람들, 고지도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진짜 잡았다는 거예요. 난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진짜 잡았다는 걸 증명하는데, 우선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게 이거겠지. 지금은 댐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은 4,000년, 5,000년 전에는 바다가 여기까지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고지도에서는 여기를 고울산만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울산만이 여기까지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울산만 장승포는 지금도 포경산업의 산지이죠. 고래들이 회로가 일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연장으로 고래를 잡느냐? 고래의 상태를 이용하는 거였어요. KBS 역사 스페셜에서 인도네시아 원주민이 고래 사냥하는 거를 직접 방영한 적이 있는데 8명이 보드를 타고서 배를 저어서 고래가 나올 때를 알고 고래가 연안으로 와서 물을 뿜어낼 때 그때 잡는데 8명이 노를 젓고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래가 어디 있는가를 봐요. 바로 그 사람이 이 그림에서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고래가 와서 물을 뿜을 때 앞에 있던 그 사람이 작살에다가 붕 떠서 고래통에다가 찍고 고래 따라서 갑니다. 그리고 또 찍고 해서 결국은 고래를 좌초시켜가지고서 잡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고래의 상태를 보여주는데 요거는 고래가 새끼를 머리 위에다가 이고 다닙니다. 그거를 그대로 표현한 거고 또 고래 전문가가 와서는 이거는 향유고래고 이건 무슨 고래고 하고 4가지를 다 또 구별을 하고 고래를 유도하기 위한 어책이 여기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이듯이 이쪽으로 가면서 고래가 없어지고 육지동물로 바뀝니다. 이들이 주 사냥 대상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해줍니다. 그렇게 그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샤머니즘과 토테미즘과 애니미즘이 결합돼 가지고 예술은 마술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 구체적인 그 6,000년 전의 유적지를 우리가 울수 반구대에서 이렇게 갖고 있는 겁니다. 신석기 문화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3,000년 전이 되면은 청동기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 청동기 시대가 세 가지 미성령 복주머니 단지에다가 비파형 동검의 북방식 고인돌이 나오면 이건 무조건 고조선 유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남방으로 오면은 고구마형 송궁령 단지에 세형 동검에 그리고 남방식 고인돌로 나온 것이 사만 이전 진국의 모습이고 북방과 남방이 이렇게 같이 교류했다는 것을 이어져 있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청동기 시대 고조선 진국 시대의 유적 유물을 말해줍니다. 여기 이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는 것은 요동 지역에서부터 남한 지역까지 남한은 아주 드물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속에 쏙 들어간 이런 것을 세형동검은 한반도에서만 나와서 고고학에서 한반도식 세형동검이라고 또 그렇게 얘기해요. 독자적인 이런 청동기 문화를 갖고 있었고 요 칼 손잡이에 청동머리 2마리로 디자인되어 있는 거 이런 소박한 청동기 문화를 갖고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여러 가지 토기들이 다양하게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광주로선 신창리가 아주 유명하죠. 그리고 송궁의 유적을 보고 나면 이와 같은 식이 그 청동기 시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고인돌이 이게 기가 막힌 건데 고인돌이 우리는 너무 많아서 그냥 뭐 박수동 만화에 나오는 고인돌 같이 그냥 신숙하면서 별거 아닌 걸로 알지만 고창 상감리, 강화 부군리, 화순 대곡리 춘향에 있는 고인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세계의 고인돌, 돌멘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 확인된 게 10만 개인데 그 중에 4만 5천 개가 한반도에 있습니다. 남한에 3만 개, 북한에 15,000개가 있어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근데 유럽의 프랑스, 부르고뉴, 스위스 이 지역에 있는 돌멘은 우리보다 1000년 정도 앞서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아무 관계가 없나? 그게 어떻게 관계되나 아직까지도 미궁해요. 어쨌든 고인돌은 한반도가 주 생산지로 역사 속에서 그렇게 많은 것을 현재 남아있는 것만 이렇게 확인돼요. 이 고인돌 중에서 화순 대곡리가 중요한 것은 이 청동기 유물들이 어떻게 뭐 농사 짓다가 공사판에서 나와서 이 궁동 고물상에 있다가 이렇게 나온 거 이런 거 말고 고인돌 있는 데에서 직접 발견한 거는 화순 대곡리에서 처음이었어요. 그것도 그 집 주인이 비가 쏟아져 가지고서 그 수로를 만들려고 하다가 저거를 딱 대곡리에서 열쇠점을 이제 주워 가지고 일하다가 거기 붙여서 옆에다 놨다가 엿장사가 지나가 가지고 그 엿장사한테 팔았어요. 근데 그때 전남도청은 광주에 있었잖아요. 그 엿장사가 광주에 가다가 이거 신고해야 될지 모른다 해가지고 신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급히 파견돼 갖고 현장 조사해서 2점을 더 확인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도 아직 확인을 못하는데 그때 그 문화재 신고한 분에게 얼마를 보상을 했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때 아마 문화재 보상법이 마련되지 않아가지고 보상을 못했던 걸로 알고 있어서 나중에 그것을 보상법을 제대로 이제 고치게 되는데 신안 앞바다는 여러분들이 먼 나라 때 무역선
강진에서 3만점의 원나라 청자 한 건 알잖아요. 그거 말고 옛날에 조운선이라고 해서 세금 내는 배가 고려시대 때 개성으로 가는 배가 다 다도해에서 서해안을 따라가지고 가는데 그 가다가 빠진 배가 현재 200척이 지금 바닷속에 있습니다. 그 중에 7척을 문화재청에서 건진 게 완도 앞바다에서는 완도선라든지 원산도 앞바다에서 나온 거 7점이 목포에 있는 해양유물전시관에 전시되어 있어요. 그랬는 중에 제가 문화재청장 때 안면도 있는 마도에서 어떤 어부가 쭈꾸미를 잡는데 쭈꾸미는 이 소라 껍질 같은 데에다가 그 집을 져서 이렇게 잡잖아요. 근데 이 쭈꾸미가 고려 청자 접시 집에서 살다가 잡히니까 청자를 물고 올라왔어요. 참 호화주택에서 사는 거고 쭈꾸미는. 그래갖고 결국은 거기에서 마도선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고려시대 때 개성으로 가던 강진에서 만든 청자가 개성으로 가다가 마량 앞바다에 빠진 거가 28,000점을 주게 됐습니다. 이걸 보상해야 되는데 그 어부에게 쭈꾸미가 물고 온 청자 한 그릇을 값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28,000점에 해당하는 걸 줘야 돼요? 참 복잡하죠. 또 그 공무원들 그거 얼마나 치밀하게 따져요? 해결이 안 돼서 제가 그 당시 재경부 장관한테 가서 이거는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문화재청장은 얼마를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우리가 간첩 신고하면은 1억 원을 주지 않습니까? 간첩 선을 신고하면은 2억을 주지 않습니까? 최소한 거기에 준해서 합시다. 그렇게 했더니 또 재경부가 그러면 반만 깎읍시다. 그래가지고 또 하여튼 제가 있을 때 그거는 해결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문화재 신고라고 하는 것이 갖는 거가 지금 우리 경제력으로 그거보다 훨씬 더 줘도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600조의 예산을 쓰는데 그게 뭐 얼마 된다고. 어찌됐든 이 전라남도 지역에서 우리 청동기 시대의 삶이 이렇게 영위되고 있다고 하는 조상들의 자취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청동기 시대의 삶에서 계속 내려오는 게 저 솥대예요. 강릉 진돌배기에 있는 솥대인데 저거는 지금도 뭐 전라도 시골 곳곳에서 장승과 함께 그 대보름 솥대제를 열렸던 것들, 특히 남원 쪽에 굉장히 여러 가지 남아 있는데 저렇게 있고, 대전에서 나온 청동기 유물 중에는 이와 같이 솥대가 가슴에 새겨져 있고 농경문 톡이 이렇게 소박하게 살았어요. 근데 세계사는 자기들끼리 소박하게 사는 거를 놔두지를 않아요.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래요. 우리 바로 옆에 있던 그 중국은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굉장히 발달을 하죠. 우리는 싸움을 별로 안 하는 바람에 별로 그 성장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별로 없어요. 이때 중국 놈들은 이런 걸 만들어 쓰고 살았단 말이야. 참 지독했지.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철기 시대로 넘어가면서 진나라에 의해서 천하 통일을 하게 됩니다. 중국이라면은 이와 같은 곳을 염두에 두는데 실제로 이거는 청나라 때 지도고 우리가 아는 진나라, 당나라 때는 요만했습니다. 나머지들은 소수민족들이 그냥 잘 살고 있는 영역이었죠. 그래서 여기에 만리장성을 쌓아놓고 진나라가 여기에 이렇게 통일하고 나니까 저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역사를 이해할 적에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역사의 큰 결함이 한반도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사를 배웠어요. 세계사 속에서 그 일이 왜 일어났는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제껴놓고 맨날 사건, 사고사를 얘기하니까 전쟁 나면서 깨졌다 소리만 계속하고 앉았던 거예요. 한사군의 문제인데 왜 낙랑군이 만들어졌는가?
그거는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들끼리 싸울 적에는 변방의 외곽지대 국경 외교 정책에 대해서 신경 쓰지 못하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반도의 요동의 한 사원으로 낭랑진본 인도 현도를 두게 됩니다. 같은 기간에 남쪽에서는 광동성에서 하노이까지 한 국군을 둡니다. 또 서안 옆에 도남까지 가는 길에는 황하서 쪽 하서에 무의장액 주천 통화 4개의 하서 한사군을 둡니다. 그러니까 한사군이라고 하는 거가 성격이 한나라 사람들이 변경 지역에 있었던 완충 지역으로 했거냐 식민지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한나라 입장에서는 북쪽은 만리장성과 고비사막이니까 서쪽, 동쪽, 남쪽을 어떻게 통치할 거냐 하는 개념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다시 당나라가 천하, 수나라의 통일을 이어가지고 고구려를 멸망시키면서 동북아 쪽을 제압을 할 때 평양에다가 안동도호부를 둡니다. 668년에. 그러다가 단동으로 옮기게 되죠. 같은 해에 하노이에는 안남도호부를 두고 비슷한 시기에 투르판에는 안서도호부를 둡니다. 동쪽, 남쪽, 서쪽을 안정시켜야 중국의 외교 문제가 안정이 되는 겁니다. 그게 낭랑이 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이 들어와 있는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바로 중국의 입장 속에서 그들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거기를 완충지대의 성격을 갖고 있는 그 군현을 하나 둔 게 결국 낭랑이 그렇게 남았던 거죠. 한반도 입장에서는 오손도손 우리끼리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는 삼국시대로 들어가는데 삼국시대라는 말이 BC 1세기에서 668년까지인데 이 단어가 주는 오해가 커요. 그 750년 중에서 삼국만 있었던 건 마지막 120년뿐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삼국시대입니까? 그 전에는 AD 300년 될 때까지는 삼국과 가야였어요. BC 1세기에서 AD 300년 될 때까지는 누가 이 땅의 주인공이 되는지 몰랐어요. 저 위에 부여에서 한갈래 떨어져서 고구려에서 백제가 내려오니까 마한, 진안, 변안이 있었고 이쪽에 동해하고 옥저가 있었고 진안에서는 신라가 나오고 있었고 변안에서는 가야가 나오고 10개의 부족들이 코피 터지게 싸우면서 요새 얘기로 M&A를 실시하는 겁니다. 서로 힘을 합치기 위해 가지고 결론이 삼국과 가야로 난 게 AD 300년 무렵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있는 400년 동안을 우리는 원삼국시대 또는 삼국시대로 가는 초기 삼국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삼국도 아닌데 삼국시대 초기라고 하는 것보다는 프로토, 삼국으로 가는 기원에 해당한다고 해서 미술서에서 원삼국시대를 쓰는데 원삼국시대 유물의 대표적인 게 오리영토기하고 쇳불손잡이 단지입니다. 학교 졸업한 지 오래되신 분은 이 유물은 초면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80년대에 발굴해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교과서에 실린 것도 훨씬 후에 가서나 90년대 넘어가서야 실립니다. 생긴 것도 이게 뭐 바이킹도 포도주 항아리 같이 우리나라 사람이 썼을 것 같지 않잖아요. 청동오리의 경우에는 이게 제주 퇴주 그릇인데 여기에다가 넣어서 뒤로 빼는데 청동오리에 대한 신앙은 사실상 태양의 신앙입니다. 때만 되면 날아갔다 때만 되면 날아가는 청동오리는 태양의 메신저라는 생각에서 소 때도 청동오리였잖아요. 근데 저게 80년 무렵에 경상도 낙동강 지역에 창원, 울산, 마산 이 지역에서 저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발굴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때 거기 공장을 짓다 보면은 저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지금은 10,000평 이상을 사용하려면은 문화재 조사를 먼저 해야지 허가가 나는데 그때는 신사적으로 공사하다가 나오면은 신고하라고 그랬는데 단 한 건도 신고한 일이 없습니다. 신고했다가는 공사가 중단되니까 그냥 불도저로 밀어버렸죠. 근데 그런 와중에 그거를 또 빼서 팔아먹는 귀신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불도저로 밀어버린 대기업은 민족 문화를 파괴한 거고 그거를 빼서 팔아먹은 도둑놈은 민족 문화를 지킨 그 셈이 됐어요. 이게 저걸 갖고 와서 박물관에다 팔려고 그러니까 박물관 사람들이 감정하는데 생전 본 일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도굴꾼 입장에서는 자기가 분명히 그 해갖고 왔는데 학자들은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모른다 소리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다가 1984년에 영남대학 앞에 있는 경산 임당동에서 발굴하다가 저 오리가 탁 나타났어요. 아, 이게 진짜구나 하는 거를 학교에다 발표했더니 나도 있다, 우리 박물관도 있다 하고 신고해서 지금 한 100마리의 오리가 전국에 이렇게 지금 퍼져 있어요. 이게 이제는 이게 기원 무렵 2000년 전의 유물인데 앞에서 본 빗살무늬 토기라든지 청동기 시대의 복주머니 같은 거하고 다르잖아요. 우선 와질 토기야. 빨간색이 없고 기와장 같잖아요. 이건 가마에서 구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형태미가 저렇게 상징성이 있고 큼직하다는 거는 제의가 갖고 있는 일상용기가 아니고 제의가 갖고 있는 존엄성이 들어간 거예요. 국가로 가는 단계죠. 근데 그 중에 최고 가는 유적지가 원상국 유적지가 여기 신창동하고 창원 다호리 유적지입니다. 근데 이 다호리 유적지는 이거 문화재청에도 문화재 사범 단속반이 있어요. 형사처럼 이렇게 조사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형사적 냄새를 맡으니까 저걸 어디서 가져오는 게 저놈인데 그 증거는 없잖아요. 그래서 너 지금 요새 가져온 거 어디서 온 건지 일주일 내로 알려주지 않으면은 지 앞에 있는 행적들을 다 조사할 거다. 그랬더니 일주일 후에 창원 다호리에다가 깃발을 꽂아놓고 거깁니다 라고 하는 그 주남전수시 아래쪽에 다호리 했어요. 가서 봤더니 국립박물관 팀이 가서 했더니 싹 쓸어가고 아무것도 없고 관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여기 있는 관이에요. 근데 그 관을 들었더니 진짜는 다 관 밑에 있었어요. 그게 유명한 그 다호리 유적지에 원상국 시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붓도 사용하고 목도 있고 그 다음에 붓 옆에는 이렇게 칼이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죽책에다 쓰니까 지우개죠. 그런 그 생활 문화를 보여주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삼국시대로 가는데 가야는 결국은 왕국으로 가지 못했지만 가야 사람들의 무덤은 다 산등성에 있어서 지령 고산동 고령 지산동 고분에는 70개의 고분이 등성을 따라 쫙 올라갔어요. 아래쪽은 자꾸 위로 갈수록 커서 44호분 이때는 금관도 나왔어요. 금관가야는 김해 대성동 고분에 있지, 비화가야는 창녕 교동 고분군에 있고, 함안에 아라가야는 마리산 고분군에 있고, 그 다 고분들이 가야시대 고분들은 산자라고 하고 있는데 가야시대 고분에서는 가야 토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무덤 하나 파면은 이렇게 나와요. 참, 그리고 또 얼마나 멋있는 기대. 이거 기대 보고서는 누가 나는 해본 일 없지만 골프 트로피를 이걸로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 멋있잖아요. 가야 시대의 컵이
이런 크라운컵 있는가 하면 1500년 전에 이런 머그잔이 있어. 그리고 이 동물형으로 해서 있는 그 가야 토기는 정말로 멋있어요. 정말로 멋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는 평양 아니면은 길림성을 가야 되는데 길림성에를 20년 전에 갔는데 압록강에 뗏목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마주쳤어요. 북한 쪽이 아니라 중국 쪽에서 갔는데 진짜 역사적 향수를 일으켜내는 그 한 장면이죠. 이 백두산 나무들을 싣고 내려가는데 그게 어떻게 예인선 같은 앞에 앞바닥만 놔두고 4-5명이 저거를 끌고서 그 신의주까지로 그렇게 가는지 신기했어요. 그 압록강변에 있는 길림성에서 환도산성에 올라가서 통구 지역을 내려다보는 경치, 풍광, 그게 고구려의 기사입니다. 이거 여기에만 3천 개, 길림성 전체에 13,000개의 고구려 적석총 무덤이 쫙 펼쳐지고 있어요. 지금도 허락만 된다면은 달려가서 다시 한번 그 지금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이와 같이 돌부지 무덤인데 거기에 광개토대왕비와 장종이라고 하는 장수왕 무덤이 있잖아요. 그랬는데 이러한 묘제가 350년을 지나면서 AD 갑자기 이와 같은 벽화 부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보수적인 게 장례풍습입니다. 장례풍습이 바뀌었다고 하면은 모든 게 다 바뀐 겁니다. 우리 지금 바뀌었어요. 20년 전만 하더라도 장사 지내려면은 아파트로 무상 갔잖아요. 지금은 장례식장으로 가잖아요. 저 황강호 형이 경제학을 해서 우리가 중진국으로 들어가고 선진국으로 들어가고 하는 거는 국민소득으로 따져요. $10,000 넘어가는 93년, 94년 그때 우리 중진국으로 넘어갔어요. 나의 문화유산 답사위가 비스터셀러 된 거는 그때 나왔기 때문이었어요. 그 전에 나왔거나 지금 나왔으면 그렇게 안 됐어요. 그리고 어차피 선진국 갔는데 선진국 기준으로 경제학에서는 $30,000를 기본으로 하잖아요. 그거 플러스 여러 가지가 있어야 돼요. 나는 장례 풍습이 바뀌어야지 선진국으로 간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영안식이 없어지고 장례식장이 만들어진 게 삼성의료원 장례식장이 처음인데 그게 94년이에요. 그리고 94년에 우리 3만 불 바뀌어요. 이 고구려 고분벽화가 현재까지 발견된 게 95개인데 그 중에 65개가 평양에 있는 거하고 집안에 있는 거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어요. 그 중에 이거는 누구 무덤이라고 쓴 건 세정분이 없습니다. 안악사목은 덕금인 거고 모두로 보고. 근데 이거를 미술사 쪽으로 편찬하면 처음에는 이와 같이 초상화 중심으로 그려지고 그림이 서툴러요. 그러다 100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서툴렀어요. 덕궁리 고분에 있는 거 408년에 만든 거는. 그런데 100년이 지나니까 이와 같이 멋있는 생활 풍속화가 나와요. 장수왕 때예요. 근데 그림 그리는 사람이 실력 있나 없나 이거는 문학이나 미술이나 모든 거에서 유머 감각을 쓴다는 거는 실력 있는 자의 특권이에요. 그 실력 없는 사람은 유머 감각을 필 방법이 없어요. 강의 중에 한두 번 웃겼다는 거는 실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주고요. 이 그림은 사냥하는 그림을 그리라고 그랬더니 씩씩하게 그렸잖아요. 뒤돌아보면서 쏘고 확 하고 쐈잖아요. 근데 어저께 과음을 해서 졸려 죽겠는데 아버지가 사냥 가자고 그래서 가기 싫은데 억지로 오는 고구려 청년 하나가 이 뒤에 따라오는데 이걸 디테일을 보게 되면은 이건 사냥갈 의사가 없어요.
죽음의 공간, 심각한 공간 속에 이런 유머를 필 수 있다는 거는 그거는 엄청난 실력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와 같이 사신도 무덤으로 잘 정제된 종속 문양도 당초 문양으로 돌리고 참 멋있어요. 그리고 고구려는 여기서 끝나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인데, 모든 미술 양식은 생성과 발전과 소멸의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고구려 고분벽화는 생성과 발전만 있고 소멸 과정은 보이지 않고 끝났어요. 이거는 고구려가 역사 속에서 사라진 거는 사고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동북아시아의 정세 변화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외교력의 실패였다고도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고구려는 끝났어요. 신라 얘기하면 나 신라의 이 고분 잔디 깎는 거 참 기가 막히게 작업해가지고 예초기로 쳐도 분수가 있고 이 골프장 관리하듯이 이렇게 또 할 수도 없잖아요. 저게 뭐 어떻게 올라가야 돼? 사람이 또 수작업을 해야지. 일제강점기에 신라 고분을 다운타운에 있는 걸 보니까 155개예요. 그래서 지금도 신라 왕릉은 155개의 그 번호로 관리를 하고 다녀요. 근데 여기에서 금관이 나온 것이 1921년인데 21년에 금관총, 23년에 금령총, 26년에 서봉총, 금관이 3개가 쫙 나와가지고 신라는 황금의 나라라고 하는 거를 유감없이 보여줍니다. 세계 고고학계를 놀래버린 거였어요. 금관만 나오나요? 금관총에서 나올 적에 금팔찌 12개에 금 허리띠에 금 목걸이에 금 신발까지 쫙 금관총에서만 14,000점의 유물이 나오고 금만 7.5kg이 나왔어요. 참 이 금관이 나오는 것은 대개 마리깐 시절에 아직 킹덤으로 가기 직전에 주변국 사람들에게 이 엄청난 그 장래 의식을 보여서 위세를 떨기 위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그 시대 국력을 총 집중을 해서 보였던 거예요. 엄청나요. 마리깐 시절이라고 하는 시절이에요. 황남대총이고 155분이고 금관총이 나온 것이 여기인데 이게 신라 묘제는 묘해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 시신과 부장품을 넣은 다음에 너를 덮고 나서 자갈로 다 덮었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넓이로 덮었어요. 이게 황남대총은 길이가 120m, 폭이 80m, 높이가 25m예요. 이 주변의 원의 둘레가 암만 적어도 50m 되는 그 지름이 50m 되는 그 봉분을 해놓고 그 다음에 봉분을 덮치니까 세월이 흐르면은 봉분이 무너진 다음에 자갈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 자갈밭이었어요. 이 동그란 게 발굴된 자리인데. 근데 여기에 경주역이 생기면서 역세권이 생기니까 한 집에서 그 자기 집 2층 엎어지려고 지하실을 파다가 금관이 나온 거였어요. 여기 전부 다 그냥 봉분을 판 게 아니라 여기를 이렇게 수습하다가 3개를 발견했죠. 그래서 70년대 들어가가지고 신라 고분 하나를 제대로 발굴해서 경주 역사문화단지, 보문단지 계획, 불국사 복원 이 계획을 하면서 무덤 하나를 제대로 파기로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한 번도 파고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무너진 거는 봤어요. 그래서 발굴단에서는 이 황남대총을 발굴하자. 저기가 그래도 마지막으로 금관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 근데 우리나라에는 또 참 실력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고고학교에서는 한 번도 무덤을 판 일이 없는데 1969년에는 경주에 사는 최아무개라는 사람이 최부잣집이 있는 데가 교동이거든요.
교동에서 땅굴을 3년 동안 파서 금관 하나를 빼서 팔아먹다 붙잡혔어요. 이게 전 교동 출토 금관이라고 경주박물관에 있는 거예요. 그 요거를 파는데 이걸 발굴하기 전에 요 앞에 있는 조그만 155호 부분을 시험 발굴하자. 임상 실험을 여기서 하고 그 경험으로 이거를 하자. 그래서 155호분을 발굴했더니 세상에 팔자가 거기서 금관이 나왔어요. 그게 천마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황남대총을 발굴을 했더니 금관과 함께 38,000점의 유물이 나왔어요. 근데 저게 복잡하게 나온 게 금관이 왕관이냐 아니냐, 재관이냐, 실제로 썼냐, 부장품이냐 여러 가지가 해결이 안 되는 중에 남자 무덤은 금동관이고 여자 무덤은 금관이 나왔어요. 나는 MZ세대에 아주 브라이트한 사람이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줬어요. 우리 실력으로는 해결 못하겠어요. 근데 황남대총을 발굴하면 거기다 기념관 짓기로 해놓고서는 지금 50년이 지나도 안 져주는 거야, 정부에서. 어쨌든 그게 그래서 10년 전에 경주박물관장이 황남대총을 창고째 전시하는 거예요. 이 창고에 가니까 깨지지 않은 토기가 1500점이고 깨진 거 다 하면은 5000점이에요. 그 신문에 봤더니 황남대총 58,000점을 창고째 보여준다. 그래서 경주에 가서 관장한테 내가 청장 때 황남대총은 38,000점이라고 보고받은 것 같은데 이번 조사에 2만 점이 어디서 나왔냐? 그랬더니 이 황남대총에는 딴 데와 달리 이런 구슬로 된 가슴거리가 많은데 이게 깨져서 쉬니까 2만 점이 돼서 58,000점으로 우리 얘기합니다. 백제의 경우는 사리함에서 뛰어난 걸 보여주는데 익산 미륵사예요. 거기에 일제강점기에 콘크리트로 무너지지 않게 했는데 100년이 지나니까 저게 장애물이 돼서 다시 헐어야 돼요. 어디까지 허느냐? 사리함 나올 때까지는. 사리함은 무조건 명작입니다. 절대자의 분신을 모신 것인데 아무 데나 넣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시대 최고 가는 기술과 최고 가는 재력을 투입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하는 게 나왔어요. 정말 멋있는 게 나왔죠. 그런가 하면은 백마강 건너 왕의사에서는 금운동 1세트로 나오는데 여기에 위덕왕이 576년에 죽은 아들을 위해서 사리를 봉안하고 왕의사를 지었다고 연도 제작 동기까지 다 나왔어요. 굉장히 심플하죠. 그래서 백제의 미가 아름답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왕궁리 5층탑이 백제 유적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8개 중에 하나예요. 익산에 있는 왕궁리 탑하고 미륵사탑, 공주에 있는 공산성하고 무령왕릉, 부여에 있는 정림사탑, 나성, 또 뭐가 있지? 관북리 유적지, 이렇게 멍청해졌지. 그리고 또 뭐 하나 있어요. 근데 왕궁리에서 나온 사리함이 이 박스에서 이게 나오고 이 박스에서 이게 나오고 영주가 나오고 금강경판이 나오는데 이 박스에서 나온 사리병 이거는 우리는 통일신라 때 석가타 불국 다보타부의 사리함 같아서 그때 수리하면서 넣었다라고 했는데 이제 백제의 유적들이 나오고 금동대학로가 발견되면서 이제는 백제의 유물로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명작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디테일이 아름다워요. 미스 반데로에가 God is in the details. 신은 디테일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 디테일을 보면은 어마어마한데 그 중에 이 금강경 5,500자를 쓴 금판을 이렇게 쫙 펴놓으면 금판에다가 대침으로
글씨를 쓰면 어떻게 생겼을까? 백제 사람이 쓴 건 이렇게 생겼어요. 필획이 느껴요. 강약이 다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저렇게 할 수 있는 게 점자를 만들어도 기계적으로 만들어도 저렇게 획맛을 누른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금동대학로도 2000년 이 발굴하는데 향로가 산봉우리가 4겹으로 돌아가고 오인의 악사가 있잖아요. 여기다 향을 피우면은 여기서 향이 모락모락 나와요. 구멍이 10개 있잖아요. 이게 부여박물관에 가면은 실감 영상으로 1시간마다 저것의 그 디테일과 피어나는 걸 보여주는데 향로가 고려 청자에 아름다운 게 꽤 많아요. 그 이유가 불교 시절에 절집을 건축으로 멋있게 해놓고 나면 불상을 멋있게 해서 놓으면 대중이 제일 먼저 만나는 건 향로입니다. 그래서 향로가 멋있는 게 많고 수양도 많고 사자형 향로, 기린형 향로, 칠보형 향로, 오리형 향로, 별로 향로가 다 나와요. 이거는 시험을 해봤어요. 도자기니까 시험을 해도 되잖아요. 했더니 이거 같은 거죠. 이게 최종 형태죠. 백제는 장인이 존중되던 나라예요. 이 무령왕비가 쓴 은팔찌에 다리가 만들었다고 공예가 이름이 적혀 있어요. 선덕여왕이 황룡사 구층탑 우리 실력으로 어떻게 짓냐고 그랬더니 백제에서 기술자 내려오면 되지 않냐고 해서 아비지가 가서 짓잖아요. 무영탑 전설을 겪고 있는 불국사 석가탑, 그거는 아사다리 가서 해줬죠. 일본은 당시 기와집이 없었는데 596년에 아스카데라에 처음 기와집 만든 게 와박사가 가서 만들었어요. 백제 고시려고 경을 잘 읽으면 경학박사였지만 기와를 잘 만들면 와박사고 종을 잘 만들면 주종박사였어요. 박사대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발달했죠. 그래서 아까 노무현 대통령 추도사에서도 얘기한 게 이겁니다. 김부식이 삼국사기 백제본기 원조왕 15년 BC 4년 작심궁실 새로 궁궐을 지었다. 김부식은 원래 이거 팩트만 얘기하는 사람인데 무슨 맘 먹었는지 이 8글자 거미불로 화입을 지었어요.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아 보이지 않았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았다고 했어요. 사실 제가 나이가 몇이라고 어른들 앞에서 얘기 못하고 내가 6, 7학번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와서 강의하는 이유는 강의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내가 힘들어서 못해요. 근데 대신 우리 문화유산을 전도한다는 마음으로 오면은 신이 나. 그래서 자꾸 전도사처럼 내가 자꾸 무당처럼 떠드는 게, 이 전도사는 안 믿는 놈도 붙잡아서 다 믿게 해야 되는데 믿겠다고 왔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이 강의를 하는데 뭔가 임팩트 있게 하나하나 확 박혀야지 전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쓴 거가 거미불로 화이불치가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 비슷하게 한국미술사에 나오는 하나의 미학의 모토라고 그렇게 강요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스 고전 미술을 설명하면서 빈켈만이라고 하는 미술사가가 그리스 미술 천년 내 흐르는 미학은 고귀한 단순과 조용한 위대다. 에델레 아인 팔트 운트 슈틸레 그로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단순성이 얼마나 고귀한 감정을 일으키는지, 위대한 감정은 시끄럽고 번잡스러운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해줘서 이 말을 알고 아테네를 간 사람하고 그냥 간 사람하고 보는 시각에 차이가 생겨요. 관점에 이렇게 보라 하는 지침이 디렉션이 생기잖아요. 거미불로 화이불치를 알고 부여박물관 가는 사람하고 기장 간 사람하고 느끼는 것과 다를 수뿐이 없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정도전이 경복궁을 지으면서 워딩은 다르지만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백제의 의미면서 조선의 의미고 한국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도를 해가지고 그동안 전도 사업이 잘 돼가지고 요즘에 뭐 팜플렛, 공예가 팜플렛 오는데 제 공예의 이상은 화이불치입니다. 뭐 이래가지고 막 써오는 팜플렛 보면 굉장히 반가워요. 그런 중에 이게 어디까지 퍼져갔냐면 우리 동네 미장원이 있는데 이 미장원 아줌마가 미카사 거미블록 화이불치 최고의 미용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 수준으로 올라와 있어요. 생활의 미학으로 지금 담아가고 있잖아요. 참 저거 보는 순간은 얼마나 내가 바꿔왔는지. 시간이 몇 시간 됐던 뭐 질문도 받게 돼 있는데 질문 받을 거 없이 그냥 내 강의 계속하는 게 어때요? 자, 다시 PPT를 볼게요. 황룡사터가 이렇게 생겼죠. 이게 복원하면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 황룡사 복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쉬움을 얘기를 하는데 카이스트하고 포스텍에서 강연할 적이면 꼭 내가 했던 얘기가 문화재 복원이 그때 있는 것처럼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것만이 복원이 아닌 세상에 올 수 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은 경주 들판에 밤 9시에 3D 홀로그램으로 황룡사가 탁 떴다가 자정되면 사라지는 그 프로젝트는 불가능한가? 지금 현재는 불가능하지만은 발달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거 하는 게 R&D 사업이라고 하는 건데 나는 우리 IT 강국에서 이거를 목조 건축으로 짓는 게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난 모르지만은 탁 떴다가 탁 사라져버리는 그것을 해놓으면은 세계적인 명소가 되고 IT 강국의 상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누군가가 또 뛰어난 우리 귀신 같은 후손이 나와서 하리라고 기대하면서 어쨌든 이거를 한 변이 27m의 높이가 67m의 82m인데 선덕여왕이 저거를 지을 때 9개 신라의 무릎을 꿇을 9개의 나라를 상징을 했어요. 그래서 1층이 일본, 2층이 중화, 3층이 5월, 4층 탐나, 4층이 5월, 말갈, 웅유, 숙신 해서 올라가는데 고구려와 백제가 없어요. 예가 있어요. 예맥이. 그래서 사람들이 예맥이라고 하는 게 고구려고 웅유가 백제가 아니냐라고 하는데 어쨌든 직설법으로 고구려와 백제를 지목은 안 했어요. 그것이 삼국이 다투면서도 동질성에 관한 것을 어디까지 느꼈는가를 얘기하는 것을 해주는 그런 면이 해석으로 가능한 거가 있습니다. 근데 문화재청장 할 때 이거를 복원해달라고 그렇게 조계종하고 경주시가 얘기하는데 우리가 옛사람이 한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지으면은 10,000년, 100,000년, 100,000년 가는 거가 돼야지 지금 공사하듯이 하면은 안 되거든요. 우리 문화 능력이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돈이 얼마가 들든 어디서 조달하든 최고로 한다라고 하는 거가 우리 시스템으로 안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무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결국은 박석 팔아서 돈 다 채웠는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명작이 나오지 예산 3억 주고 지라고 그랬으면 그거 나올 수가 없잖아요. 얼마가 들든 그런 때가 오면은 복원을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실력으로는 못 짓는 것이 저 집을 짓는데
창고가 몇 개가 필요하고 석가래가 몇 개가 필요하고 기둥이 100년에서 300년 사이에 소나무, 수인목재가 아니고 춘향목이라고 부르는 울진에 있는 금강송, 태백산맥에 그게 4톤 트럭으로 2,600대분이 필요해요. 그 소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울진 소강리 100만 평의 손을밭을 산림청하고 나하고 업무 계약했어요. 여기에 기르는 소나무는 150년 후 후손들이 문화재 복원을 위해서 쓴 것으로 누구도 뵐 수가 없다라고 타임캐시를 넣고 여는 날을 2155년 11월 11일로 했어요. 내가 140년만 더 살면 뚜껑 열고 저걸 의사가 있어. 살아보죠. 네. 아무튼 우리가 그냥 옛사람이 한 거를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석탑의 시대로 가는 게 이 미륵사에서 처음에 목조 건축을 돌멩이로 이렇게 지어서 우리의 석탑이 시작하는데 이것을 석탑이라고 하는 포맷으로 만들어 놓은 건 정림사 탑이었어요. 백제에서. 그리고 이게 결국은 백제는 여기까지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석탑의 전통이 신라가 통일하면서 가서 만드는 게 가문사탑. 두 개를 비교해보면 정림사탑은 정말 우아해요. 정말 우아해요. 그 대신 힘이 없어 보여요. 가문사탑은 이성기단의 3층 탑으로 상승감이 쫙 올라가는 거가 대지에 뿌리 내리는 그 힘, 에너지가 하늘로 뚫려요. 그러다 저게 100년 동안 세련시키니까 석가탑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더할 것도 덜할 것도 없는 완벽한 형식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하나의 모듈이 생기면은 그 다음엔 후배들이 편리해서 그것을 모방하는 것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요. 일종의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죠. 저걸 작게 만들거나 저기에 장식성을 가하고 그렇게 만들죠. 그래서 이 남도에 있는 장흥보림사라든지 남원에 있는 칠상사 같은 9세기 하대신라에 만든 석탑들은 석가탑은 7.8m인데 걔는 그 탑들은 5.4m 정도 높이의 장식성이 굉장히 강한 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문화는 석탑의 세계에서 산이탑의 세계로 넘어갑니다. 주제가. 불상도 백제가 먼저 서산 마애불처럼 이렇게 참 환하게 웃는 불상을 만들죠. 그 옛날에부터 불상을 만들 적에 제일 어려운 거가 이 마애불이에요. 금동불이나 소저불은 진흙으로 만들면서 수정이 되잖아요. 이거를 한번 깎으면 그만이야. 그래서 부처님 얼굴을 조각할 적이면은 코는 크게 만들어서 작게 들어가고 눈은 실눈에서 점점 뜨는 거야. 한 번 뜨면 더 못 감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내 문화유산 답사기 인사동 편에서 인사동의 통문관 이경로 할아버지가 참 그 통문관을 저런 문화거리로 만든 건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자료를 정리하다가 해화사의 한 자료가 될 거를 찾고서는 영남대에 있을 때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를 내가 너무 잘 둬서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못 찾았는데 아주 미치겠어요. 그 대신 그 글을 내가 외워요. 그 옛사람들이 편지 쓸 적이면 처음에는 그 식구가 하나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뭘 어떤 시구가 다름 아니라가 나오기 전에는 어떤 시가 나오는데 일주일이면 한 번, 늦어도 한 달에 한 번이면 뵙던 조난이 이 봄이 다 가도록 뵐 수 없는 것은 연구에 바쁘심입니까? 아니면 영남의 꽃이 좋아 서울로 안이 올라오십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이게 90세 먹은 할아버님이 이제 저한테 쓰는 연애 편지의 첫 구절이에요. 다름 아니오라 이번에 이런 자료가 나와서 좋은 그 자료로 생각되어서 보내드리오니 좋은 작품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딱 한마디를 했는데 부처님 얼굴 살찌고 마르고는 석수쟁이 손에 달렸다고. 인생이 그냥 쫙쫙 들어가 있는 이거 보면은 석수쟁이 손에 달린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 근데 일반론으로 얘기해서 석굴암이 만들어지기 이전 삼국시대의 불상들은 기본적으로 미소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백제의 불상. 왜 미소를 갖고 있는가? 절대자는 여러 가지 면을 갖고 있는 중에 절대자의 친절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모든 전 국민이 90%가 불교에 의지하니까 그때 가서는 절대자의 존엄함을 보여주는 게 석굴암에 있는 불상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대신라로 가면은 지방 호족들의 얼굴처럼 개성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고려시대에 가면 은진미륵처럼 샤머니즘과 결합해가지고서 무언가의 괴력을 발할 수 있는 걸로 가요. 그러다가 임진왜란이 후고 조선시대 가면은 불상이 만들어지면서 조선시대 선비의 모습처럼 조용하게 만듭니다. 이미지 오브 부다. 부다의 이미지는 그 시대 사람들의 이상적인 인간상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국시대 불상 백제의 미소라고 하는 서산마을에서부터 이제 반가사유상 그 유명한 금동 반가사유상 참 우리 600년 무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없었으면 그때 문화 수준이 어느 높이인지 모를 뻔했어요. 이건 최고의 높이거든요. 근데 이거하고 똑같은 스타일이 교토 광룡사에 있고 광룡사의 기록에 의하면 623년 한반도로부터 건너왔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교토대학교 생물과 학생이 광룡사 수희 아저씨에게 청소하다가 이 밑에 부시럭이 나오면 그 나무 부스러기 저 주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거 좀 내가 연구를 좀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쑤시개의 4분의 1 눈곱만큼을 띄어서 줬더니 이 학생이 가서 현미경으로 탁 보고 광룡사 목조 반가사유상은 소나무로 만들었다라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일본에도 소나무는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일본에 있는 목조 불상은 다 녹나무고 이 불상만 소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도래 불상이라고 바다를 건너온 불상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나는 아는 만큼 보인다고 여러분들에게 책에다가 쓰고 강조했는데 아는 만큼 보이는 거가 아니고 생각한 만큼 깊이 있게 깨닫는 것도 또 있는 것 같아요. 유명한 실존주의 유신론적 입장의 실존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1945년 11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몇 달 안 지나서 일본에 왔다가 이 목조 반가사유상을 보고 쓴 글이 일본 패전의 피안에 남긴 것이라는 곳에 실려 있어요. 내가 일본 답사기에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 그분은 이렇게 썼어요. 나는 오랫동안 철학을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절대자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을까 참으로 궁금해 왔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신상에서
절대자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기독교 이콘상에서도 보았지만 그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절대자의 모습이었지 절대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평정의 상태 모든 실존적 고뇌로부터 완벽하게 해탈된 절대자의 모습은 오늘 나는 이 목조 반가 사이상 앞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있어요. 이런 유물에 대한 해석, 그러니까 미술사는 유물 자체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 유물에 대한 해석의 역사까지 플러스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물의 가치가 얼마나 올라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그 삼국시대의 불상이 석굴암에 와서 퍼펙트해지는 겁니다. 도남석굴, 아잔타석굴, 운강석굴, 용문석굴 인도에서부터 도남을 거쳐서 낙양으로 대동으로 오는 불교의 석굴 사원의 전통이 그게 불교의 정통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석굴 사원이 없었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만든 석굴 사원은 전부 삶 속에서 모래로 만들어진 산에 곡괭이로 파면 들어가는 거니까 마음대로 석굴 사원을 만들었어요. 도남석굴 경우에는 천불동이라고 하는 것이 1000년 동안에 472개의 석굴이 봉안되어 있잖아요. 우리도 그거 저런 석굴 사원을 하나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만든 게 군위 삼존 석굴입니다. 그거는 화강암 나라 속에서 자연 석굴에다가 불상을 모신 거예요. 그리고 775년 김대성에 의해서 인공 석굴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 구조가 여기에 40분의 불보살 천왕 팔구중상이 모셔져 있는데 그 다이어그램이 만다라가 불교의 세계, 천상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을 퍼펙트하게 배치해 놓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집이 원이잖아요. 이게 원이지만은 이게 16각형에서 두 개는 빼고 14개의 돌이 돌아가 가지고 이렇게 원을 이루는데 저거는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딱 붙이면 원이 되게 만들려고 하면은 물리학자 남천우 교수가 한 얘기예요. 16각형으로 해서 완벽한 내적 원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16장의 돌멩이를 비스듬히 깎아가지고 이었는데 원이 된다는 것을 만들었다는 것은 신라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인 30도 값을 구할 줄 알았다는 얘기다. 그러지 않고는 그렇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1m를 쟀을 때 1mm의 오차도 없는 건 1000분의 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던 신라 기술의 완벽함을 말해준다. 우리가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고미술의 과학까지 그렇게 해석을 해낸 것이 있음으로 해서 이 석굴암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문화유산에서 한 최고의 정점을 보여주는 것이고 도남석굴 472개 하고 석굴암 하나하고 맞짱을 떠도 석굴암이 질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있는 겁니다. 도남에는 472개가 있는데 왜 우리는 하나뿐이 없냐고 얘기하는 것은 자연 조건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상하게 우리가 안 가진 거하고 비교하고 우리 없다고 그래. 우리가 훌륭하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피라미드 없지 않냐고 그래. 그럼 파리에는 있고 뭐 켈른에는 있고 런던에는 있나? 그건 그 시대에 이집트 사람들이 만들었던 하나의 문화에 따른 것이지 그때 우리는 비싼 돈이 독이 있다고 미개인이었던 건 아닌 겁니다. 인간은 주어진 조건 속에서 이렇게 자기 삶을 영위하는 거죠. 그리고 통일되고 난 다음에 통일 무렵부터 도남석굴 같은 거에 한국적인 스타일을 만든 게 경주 남산 금우산의 석굴들입니다. 그들은 삶이기 때문에 꽃갱이로 파서 석굴을 만들었지만
화강암 조각들을 전부 불상을 만든 게 경주 남산 금오산에 불적이 다 하면 200개, 줄이면은 100군데의 불상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유명한 칠불암에 있는 석불입니다. 경주 남산은 가다 보면은 저런 석불이 탁탁 나와. 우리 학생들 얘기면 꼭 배트콩 나오듯이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거예요. 참 조선시대 4대부 문화가 이데올로기의 대반전이었기 때문에 앞시대의 불교 문화를 그렇게 파괴했어요. 그때 문화재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사교를 깨트린다고 하고 코를 베버리고 뭐가 졌다고 그럼에도 남아있는 거가 경주 남산의 전설로 되어 있는 겁니다. 중국의 도낭석굴, 용문석굴, 대동의 운강석굴이 있다면 한반도에는 경주 남산에 석굴이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 열왕곡이라고 하는 경주 남산에는 전부 36개의 계곡이 있습니다. 산능계, 불곡, 탑곡, 열왕곡, 백합곡 이렇게 계곡만 따라가면서 불상들이 서너 개씩, 10개씩 있고 정상에 있는 게 김시습이 있었던 용장사의 불상도 있고 마애불도 있고 석탑도 있습니다. 거길 중심으로 해서 쫙 퍼져나가는데 열왕곡 계곡에 여기에 석불이 하나 있는데 지금 사진에 안 나오지만 그 석불이 광배가 깨졌어요. 그래서 경주 문화재관리소, 문화재연구소 직원들이 그 깨진 광배 조각을 찾기 위해서 여기를 다 조사하는데 저 아저씨 서 있는 그 밑바닥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굴에 탁 드는데 부처님의 코하고 볼하고 입술이 손에 닿는 거예요. 그래서 탁 보니까 이게 5m 길이 이만한 석굴이 저 위에 있던 거가 지진에 높아져 가지고 딱 이렇게 됐는데 (5cm) 차이로 코가 안 깨졌어요. 그래 저것을 지금 2026년에 세운다는 목표로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는 숲속이어서 중장비는 들어갈 길이 없는 그냥 등산로만 있고 주변은 솔밭으로 꽉 차 있어서 헬기로 들어올 수 있는 거가 50톤이랍니다. 근데 이거는 75톤이에요. 우리 쪽에. 그래서 헬기도 안 돼갖고 지금 주변 공사를 해서 별 방법을 다 생각했어요. 옆으로만 이렇게 뉘울까 어디까지 세울까 했는데 2026년에 완전히 세우겠다. 이번엔 세울 것 같은 게 경주 엑스포를 거기에서 유치하는 바람에 그 오프닝 할 때 이거 세우는 거하고 하겠다니까 돈이 들어가잖아요. 이제 돈이 들어가면 세우는 거지. 근데 반성하는 의미로 내가 얘기하게 되는데 이게 발견될 때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어요. 모든 언론들 다 불렀어. 텔레비전 방송 모든 정말 신문들 다 불렀어요. 9시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 다 다음날 신문에 이렇게 3면이고 9면에 박스로 나왔어요. 그냥 완오브 댐으로 처리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프랑스 파리에서 발견되는 르몽드지에서는 일면 톱으로 나왔어요. 이게 세계사적으로 무엇을 보는 사람하고 맨날 앉아서 한 구석에 있는 거 보는 시각의 차이가 얼마나 반가우면서 부끄러웠는지. 그리고 제목을 담궈봐요. 그것은 5cm의 기적이었다. 그거였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옛 수도에서 이런 불상이 발견이 됐는데 5cm 차이로 코가 깨지지 않고 그대로 발견돼서 한국의 문화재 관계자는 이것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지금 연구 중에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선진국이 쉽게 가는 거라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에밀레 종, 이거 참 나의 문화선 답 저기 일본에 에밀레
신화와 신화 이해주 춤추는 것까지 참 장렬하게 했는데 중요한 건 이게 19.2톤이에요. 19.2톤이고 황영사종은 몽골한테 강파바다에 빠뜨렸다고 하는 거는 이거의 2.5배 되는 건데 어쨌든 세계에서 제일 큰 범종이에요. 그리고 일본에 이거보다 크다는 게 있는데 그건 깨졌어요. 그래서 소리가 안 나. 이 범종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중에 서울대 총장을 한 이장무 교수가 기계공학 하시는 분으로 에밀대 종의 과학적인 분석을 해내는데 여기가 밑에 두께는 28cm고 요 위에 두께는 11cm입니다. 이렇게 대팔처럼 좁아요. 근데 이 한 변의 길이로 정사각형을 만들면 이렇게 되는데 빗변은 루트이가 되죠. 루트이를 발딱 세우면은 이 높이에 가서 닿고 여기에서 또 루트이를 하면 저 위에 음통 위에 가서 닿고. 근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이 자리를 때렸을 때만 원하는 종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탁구 선수의 스매싱 하는 게 딱 그 자리에 맞는 스위트 스팟에 맞으면은 그건 어떤 것도 잡을 수가 없대요. 홈런 타자의 홈런은 바로 방망이 고기 맞을 때만 홈런이에요. 그걸 스위트 스팟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스위트 스팟이라는 거죠. 그리고 정신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에 우리는 왜 이 종을 만드는가? 그 얘기를 1037자의 명문으로 만들고 마지막에 종 만드는데 참여한 총리 장관 8명 쓴 다음에 주종 대박사와 주종 차박사 4명 이름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단한 데죠. 그리고 거기에 무릇 심오한 진리는 가시적인 형상 위에 것도 포함하나니 부처님께서는 때와 사람에 따라 적절히 비유하여 진리를 알게 하듯이 신종을 달아 진리의 원음을 듣게 하셨다. 부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불경이고 부처님의 모습을 만들면 불상이고 부처님의 목소리를 만들면 종소리니라. 그래서 이 종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절대자가 보여주고 있는 진리의 원음을 느끼기를 희망하면서 이 종을 만들었다. 우리가 저런 정신력,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면은 무엇을 못하겠나? 저러한 명문이 왜 교과서에 안 실렸는지, 그러니까 내 책이 팔리는 거야. 나는 그거라고 했어요. 아니, 이런 말에 감동 안 받을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몇 시야? 몇 시가 됐건 말건 뭐 오늘 화순 가서 자는데 뭐. 그래가지고 신라가 이제 기울어지는데 하대신라로 넘어가요. 왜 역사학자들은 하대신라라는 말을 안 쓰는지 내 이유를 몰라요. 김부식은 삼국사기 쓰면서 백신라 본기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았던 1000년의 역사를 상대, 중대, 하대로 나누어서 말하고 상대 신라는 박혁거세가 건국한 이래 신라가 삼국전쟁에서 통일할 때까지를 신라 상대라고 하고 통일 이후에 경도강을 지나 해공강 지나 선도강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 경순왕 때까지를 하대신라라고 했다. 그 갈라지는 그 시점에 뭔 일이 있었는가? 이때부터 신라는 경주를 중심으로 한 귀족 사회에서 지방의 호족들이 문화를 리드하고 있는 지방 호족의 문화로 바뀌는 겁니다. 중대신라에서의 신앙은 왕죽불이라고 하는 호국불교였는데 하대신라로 넘어갈 적에 이들을 지원한 게 선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족들이 지원을 받아서 구산 선문이 열리는 겁니다. 왜 선종을 호족들이 지원했는가? 교종의 틀에서는 왕족 불이고 귀족은 보살이고 중생은 대중이라 대들 수가 없어요. 그 위계 질서에서. 근데 선종은 깨우친 자가 부처라고 얘기했잖아요. 능력 있는 자가 왕이다는 논리로 발전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보여주죠. 장보림사에 있는 철불 같은 거 그 지원은 호족의 지원이 없으면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전국에 구산 선문이 만들어지잖아요. 황해도에 수미산문이 있고 강릉에 불산사 사굴산문 있고 영월에 사자산문이 있고 전라도에만 장흥에 가지산문이 있고 태안에 독리산문이 있고 남원에 실상사 있고 사실 쌍봉사하고 사자산문하고는 같은 맥락이 있어서 이쪽으로 끌어와서 저 화순 사람들은 구산 선문의 하나가 쌍봉사임을 적극적으로 그 주장할 그 필요가 있어요. 가만 놔뒀더니 영혼한테 뺏겨요. 그냥 이런 지도가 많이 있는 것보다 화순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자꾸 해야지. 내 가서 그 얘기 하려고 이거 가져. 그래가지고 첫 번째 만든 사찰이 장흥 보림사예요. 그래서 석가탑을 장식적으로 만든 거에 불과하지만 여기에 들어가 이 절을 세웠던 보조 체징의 사리탑이라고 하는 새로운 양식이 등장해요. 그리고 이분의 공적은 이 탑비에 나옵니다. 이게 부도라고 색칭했던 승탑의 시대로 넘어가고 연곡사를 비롯해서 곡성 태안사, 화순 쌍공사, 남원 실상사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9세기 팔각당 승탑의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경주에 석가탑을 비롯한 3층 석탑이 있다면 남도엔 9세기의 팔각당 승탑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내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멋있잖아요. 철불도 이 무쇠철불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목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나는 절에 가면 다 좋은데 부처님 그 금빛으로 번쩍번쩍하는 거 보면은 그게 보기가 싫어서 안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런 분에게 장흥 보림사 한번 갔다 오고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저런 철불이 또 어딨냐고 그래서 철원 도피한사에 가고 또 갔다 와서 감동받아 또 어디 가냐고 그래서 그러면은 저 남원 실상사 약사단에 가고 이 철불의 전통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서 춘궁리에 있는 그 철불 이런 거를 보면은 정말로 감동합니다. 조계종에 있는 스님들은 이 얘기를 명심해야 되래요. 금빛으로 번쩍하는 걸로 위세를 떠는 것이 아니고 그 마테리얼이 갖고 있는 신앙심의 진솔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거를 에폭시로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번쩍번쩍하게 만들어 놨었어요. 문화재청장이 내고 내가 제일 먼저 한 거가 보림사 철불 원대복구 시키라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참 그 천박한 화려주의 그것을 절을 지키는 스님들이 그거를 지켜야 돼요. 이 스님들 다 모아놓고 강의하면 좋겠어요. 근데 그분들은 여기서 감동받지 않고 저거를 좀 더 어떻게 좀 예쁘게 할 건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마. 이게 철원 도피한사에 있는 철불이고 이게 보원산토에서 나온 철불이고 거기까지만 해야겠구나. 이 철불의 세계 승탑의 시대 그렇게 해서 호족의 시대로서 해서 지방 분권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것이 기틀이 만들어지고 그 호적 중에 하나인 고려 왕건에 의해서 이제 새로운 또 중앙집권 국가로 나갑니다. 이 이후의 얘기는 요담에 만나서 하고 제 강연이 여기서 만납니다. 네, 조금 전에 강의 중에서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질의응답 대신 조금 더 강연을 길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유홍준 교수님은 오랫동안 우리 문화를 연구하고 알리고자 그동안 노력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거미불로 화이불치 하나 같이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검소하지만 눈치에 보이지 않았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은 문화적 자부심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제 교수님을 모시고 들었던 강의에 대해서는 이제까지도 그랬었지만 여러분들 가셔서 다음에 광산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의해 주신 우리 유홍준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